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교재 개설 등록 나갈 차례입니다. 43쪽인가? 42쪽입니다. 42쪽. 자, 이 개설 등록인데요. 영업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은 일단은 작년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했네요. 그래서 최근 24회서부터 28회 때까지는 세 문제가 출제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원래 출제 비중이 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영업 허가를 받는 건데 등록입니다. 이게 등록의 의의와 성격이 있는데요. 거기 법제 구조가 실려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립니다. 법제 구조 제1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밑줄이에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법인의 경우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 주된 중개사무소는 본점을 얘기하죠. 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시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등록관청이란다. 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등록 들어갑니다. 등록 들어가는데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럼 중개사무소를 여는 건데 이게 바로 등록이에요. 그래서 이 등록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다가 기재하는 행위, 기재자체를 등록이라고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그렇고요. 그럼 지금 구조 1항 조문을 읽어봤는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땐 등록을 요구하니까요.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죠. 해서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공부했는데 컨설팅이나 부동산 컨설팅이라든가 분양 대행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양 대행만 목적으로 한다. 요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한다. 그럼 부수적으로 하는데요. 주된 업무는 컨설팅을 하고요. 그 다음 부수적으로 토지 매매 알선업을 합니다. 그럼 중개업이죠. 그럼 부수적으로 할 때는 등록이 필요 없느냐? 이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더라도 등록이 요구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권 해석의 입장입니다. 유권 해석인데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은요.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인터넷만으로만 중개업을 한답니다. 인터넷만으로. 그래도 사무소 확보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겠죠.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인터넷상으로만 중개업을 하더라도 등록은 요구된다는 게 유권 해석인데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요 정도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의 법적 성격이 나옵니다. 43쪽에 요거는 다음 순환 때 다루기로 하죠. 넘어갑니다. 그럼 등록의 절차가 나와요. 44쪽에 맨 위에 있는 표인데요. 요거 시간적 순서에 따른 등록의 절차 따져봅니다. 먼저 등록 기준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등록 기준이라 하면 사무소 확보하고 교육받고 자격증 따야 되죠. 기준을 갖췄어요. 이제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럼 어디다 등록 신청할 것이며 서류를 뭘 내야 되는지 수수료 내는지 이게 문제될 테고 신청했거든요. 그럼 이에 대해서 등록관청께서는 검토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요건에 적합했어요. 그럼 등록을 해줍니다. 이게 등록 통지라고 그래요. 근데 등록 통지만 해줄 뿐 등록증 안 줍니다. 등록증 안 주고 이제 등록 통지 받았어요. 그러면 보증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 보증인데 이걸 보증 설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면 요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을 설정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서야 등록증을 교부해줘요. 그럼 등록증 받았으므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될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등록의 시간적 순서에 대한 절차거든요. 절차인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우리 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장을 뭐라 부른다고요? 인장. 인장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업무를 개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개시했거든요. 업무 개시했는데 업무 개시한 다음에 실무적으로는 세무서를 한번 다녀오셔야 되죠. 업무 개시 후 20일 내에 세무서 다녀와야 돼요. 왜 세무서 간다고요? 사업자 등록하러 다녀오셔야 돼요. 지금은 사업자 등록 100% 해야 된다고 그랬죠? 100%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단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모두 이 사실 추적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100%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간적 순서에 따른 등록의 절차고 사업자 등록은 세법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업무 개시까지 다룰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등록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크게 분류하면 둘로 나눠져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개인을 민법 시간에 뭐라고 불렀어요? 자연인. 들어봤죠? 내추럴맨. 그래서 개인과 법인의 등록 기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연인의 등록 기준인데 자연인은 먼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예요. 자격을 취득할 것. 다음, 우리 식당 하더라도 위생교육 받죠? 그렇듯이 우리도 교육받아야 된다. 우리는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라 해서 실무교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이수를 먼저 하셔야 돼요. 교육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설비를 확보해야 돼요. 이게 중개사무소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미리 마련을 해놔야 돼요.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등록을 못하는 사유가 있죠. 이게 결격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대표적인 결격이 미성년이죠. 또는 전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개인의 등록 기준 네 가지인데 암기할 필요도 없네요. 쉽게 이해가 되고, 다만 이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을 가볍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럼 먼저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등록이 안 되는데 변호사 따지고 가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변호사가 말이에요. 모든 법률적인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초동에 있는 한 변호사께서 변호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등록해달라고 등록 신청 들어갔어요. 그러자 서초구청장이 반류했지 않습니까? 자격증 갖고 와라. 그러자 이 변호사가 서초구청장 상대로 등록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에서 이 변호사 이겼다 졌다? 졌다. 그러니까 변호사일지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변호사일지라도 공사자격증이 없으면 등록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묻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OX, X. 쉽게 와 닿아요? 변호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틀렸죠? 적용? 받는다예요. 이런 식으로 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려면 이게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멈칫하거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시험장에서 이런 질문을 딱 맞닥뜨리면은 금방 알아봐야 돼요. 0.1초 만에 생각을 해내야 되죠. OX를. 그러니까 이제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한때는 변호사가 말이에요.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증 그냥 준다고 그랬죠. 내가 얘기 안 했나?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잖아요. 그럼 세무사 자격증 자동빵 줘요. 그냥. 공인회계사 있죠. CPA. CPA 자격증을 따도 그냥 세무사 자격증을 줘버립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그럼요. 변호사 자격이나 CPA 자격증을 따면 세무사 자격증 그냥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봤더니 전부 다 법과목에 부동산학 개론을 제외하고 이게 무엇이라고? 어? 우리가 감히 변호사인데 공사자격증 그냥 달라 뗐었어요.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자동 취득하는 걸로 공사자격증을. 그래가지고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난리 쳤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갖고 결국은 그건 우리가 이겼습니다. 안 주는 걸로. 꼬우면 따라 이거지. 꼬우면 따라. 근데 솔직히 요즘 변호사가 한 해에 뭐 한 2,000명씩 배출되니까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는 변호사도 많아요. 우리 서초동이 우리가 여기가 서초동이죠? 네네. 여기 서초동이죠. 행정구역이. 그래서 어쨌든 이 변호사들이 그래갖고 이제 중기업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우리 사법시험 공부할 때는요. 그랬다니까. 농담이 아니고 행정고시 하는 애들 7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9급은 아예 쳐다도 안 받고 그렇게 해도 같이 안 놀았어요. 어디 사법시험 하는 팀하고 니들이 같이 맘먹으려고 하냐.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걔네들이 우리 내가 그래서 모임을 안 가요. 대학 모임을 안 가는데, 아니면 쪽팔려서 안 가는 거예요. 쪽팔려서. 근데 이 어디서 어깨도 피지 못했는데 이 7급 했던 애들이 어깨에 힘 빵빵히 주고 다니다니까. 지들끼리 또 공직자 모임이라고 그래갖고 지들끼리 또 모아. 내 가짜 나서 진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변호사도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직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죠. 더 있어야 돼요. 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중기업에 뛰어들고 있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세태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럼 자격취득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다음 이제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도 나중에 공부하는데 여기서 기본 내용을 다 짚고 갑니다. 그럼 먼저 교육을 가서 받고 오셔야 돼요. 그럼 실무교육을 언제까지 받으라는 이 문제인데 이거는 등록을 신청하기 전입니다. 등록을 신청하기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한다. 등록 신청 전 1년 내 미리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실무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 그 11월 27일 날 발표했죠? 합격자 발표를 29일 날 했나? 29일 날 발표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발표하고 나서 개업하실 분들은 바로 교육받거든요, 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 하는데 오늘이 지금 14일이죠. 그럼 19년 1월 14일이에요. 그럼 거꾸로 역산을 해서 2018년도 1월 14일서부터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돼요. 요 사이에.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일수는 하신 분이 계시는데 등록 신청 전 1년 내 이수를 해주는데요. 다만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합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 후 1년 내에 재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실무교육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 재등록 시에는 면제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교육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죠.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을 기르고 중개 및 경영 실무, 그 다음에 직업 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 이러기 때문에 폐업 후 단기간 내 재등록 시에는 실무교육을 면제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실무교육 실시권자고 이자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지금 현재 공인인증서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학 그 다음에 공기업이라든가 준정부위원회에서 위탁 시행이 가능한데 현재 협회와 부동산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뭐 시험 지문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OX. X죠. 주체를 바꾸는 지문들은 공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주체를 바꾸는 지문은. 자,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겁니다. 다음에 현재 실무교육 시간 지금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현재 4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7시간씩 4일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온라인 교육이에요. 우리 수도권 지역은 하루는 온라인 교육하고 3일은 집합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4일을 교육하고 있고 교육비는 13만 원이에요. 협회가 지금 13만 원 하고 있고 점심은 안 주니까 싸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만 공부하면은 실무교육 가면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심심하죠. 또 여성분들은 혼자 식사를 못 하신다며. 맞습니까? 혼자 식사하셔요? 밖에서? 하셔요? 하시면 아줌마래. 우리 남자들은 우아하게, 저는 혼자 밥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아하게 혼자 밥 먹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못 드신다 하대 잘. 혼자. 근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사무실에서 맨날 밥 시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그죠?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밥해 먹잖아요. 사무실에서. 그래갖고 이제 사무실에서 밥해 먹는데 그럼 실장님들이 출근해갖고 밥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다니까 실장님 모집 공고할 때 가로 열고 설거지 안 시킴. 써 있어요, 진짜로. 써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 그러니까 집에서 신랑한테 밥도 안 차려주는데 사무실 나와서 밥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거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실장님 있으면 같이 먹으면 그래도 좀 난데 혼자 운영하는 사무실 많잖아요, 요즘.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럼 밥 먹기가 아주 애매하다고 그럽니다. 이게.
자, 그래서 현재 283이다. 그래서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8시간을 교육하고 있어요. 4일. 자, 그럼 실무교육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사무소 확보래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에 대한 기준인데 이 중개사무소는 다음 주에 더 정확한 내용을 더 공부하는데 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고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하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중개사무소는요. 지금 현재 우리 법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되 등록 신청하는 자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그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인이 사용권이 있는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설치 기준이 딱 요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소 확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상 이제 이거를 따지게 됩니다. 그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확보하라고 했으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여기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 이거 안 됩니다. 다음에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느냐? 면적 제한 규정은 있느냐? 이런 규정? 없어요. 근데 우리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른바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6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전용 면적 기준. 그래야 책상 2개 정도 놓고 테이블 하나 놓고 그래야 이제 되고요. 면적이 너무 좁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적정 면적 확보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 있죠?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설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방 쪽 다니면서 컨테이너에다 설치해 놓는데 가끔 본다고 그랬죠?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설 건축물에 설치, 컨테이너에 설치한 경우가 예전에 설치해 놓은 사무실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바뀐 게 지금 거의 이제 한 10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아주 예전에 설치해 놓은 건물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러나 현재 가설 건축물에는 절대 설치가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따져볼 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설치하는 거 되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1층을 제 친구가 임차했어요. 그래갖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업을 접게 됐어요. 그래갖고 임대차 계약이 많이 남았답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여기 들어와서 중개업을 해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등록 신청은 제가 하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은 친구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내가 설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등록이 되느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준을 봤을 때 내가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이 친구에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내가 쓸 수 있음을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등록 서류를 내면서 이 건물주와 친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고 이 친구와 저 사이에 계약서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대차. 맞죠? 전대라고 그러죠. 그럼 친구와 저 사이에 전대차 계약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죠. 임차료가 있으니까. 근데 무상계약, 여러분들 시험범위 빠져 있는데 임대차와 아주 똑같은데 무상계약인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친구와 저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될 겁니다. 이 서류 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에 체결된 건물에도 설치하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론상의 문제예요. 실무적으로는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우린 나중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이게 복잡해지니까 결국은 저와 건물주 사이에 이른바 들어는 보셨나요? 가라계약서라고? 건물주에 이거 동의를 받아갖고 가짜 계약서를 하나 쓰죠. 그래가지고 이 계약서로 직접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이걸로 해버리죠. 이걸로.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다. 이거를.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에 처리된 건물에도 가능하다. 이 정도고. 그 다음 이제 일순환 하신 분은 들어봤거든요. 다음 주에 은행이 나오는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개설 등록을 하여 다른 개업공사가 이미 개설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건물이에요. 여기다 대고 내가 등록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면 좀 더 적나라하게 개업공사는 사무소 공동사용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다른 개업공사가 이미 개설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건물에도 설치하는 거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개사무소다. 그러면 A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대고 등록 들어가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이때는 A의 승낙서가 있어야 되죠.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 아니에요. 합동사무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더 공부하시면 저도 진도를 더 나갑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두시고. 자, 그럼 여기서 단서 요거 따져봐야 되죠?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돼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 규정이 단서가 왜 들어왔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101동, 102동 준공 떨어졌어요. 상가동에 대해서도 준공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건물 준공은 떨어졌는데 토지 준공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건물 준공은 떨어졌는데 건축물 대장이 아직 작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건물 준공이 떨어졌고 토지 준공은 안 떨어졌지만 여기 이제 입주를 시작합니다. 입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입주가 되는 단지는 입주단지라고 그러죠. 입주단지는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요. 세를 놓을 사람 세를 놓고 직접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팔 사람 팔고 그래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데 아니 여기다 대고 중개사무소를 못 여는 거예요. 지금 건축물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들이 어떤 불법 행위를 자행했냐면 중개사무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요 상가동의 건물을 몰래 임차하죠. 임차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책상을 깔고 간판도 안 걸고 여기서 중개업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일순환 하신 분 아셔요? 등록장소 외의장소에다가 새로운 건물, 독립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췄죠. 이런 뭐예요, 이게? 이중사무소. 맞죠? 그럼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사유입니다. 그러면 사무소 확보 못했다. 그럼 여기다가 파라솔 놓고 중개업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안 되죠. 이게 떴다방 이걸 임시중개시설이라고 그러죠. 설치해도 안 됩니다. 그럼 이중사무와 마찬가지로 임시중개시설 설치해도 우리는 처벌받아요.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사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행위들이 자행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양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어떤 사유로 인하여 안 돼 있지만은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로서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하다. 그럼 여기다 대고는 등록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양성화 시켜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 저쪽에 인천 송도에도 지금 현재 입주단지가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입주 끝났고, 지금 또 하나는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 상가동이 지금 그쪽에 허허벌판에 지금 그 아파트 덜렁 하나 중공 떨어져가지고 허허벌판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상가동 있잖아요. 상가동도 또 더럽게 크게 지었어요, 그거. 단지 내 상가를. 점포수를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분양가가 엄청 비싼데, 일단 서울에 비해서는 이제 뭐 세 발의 피지만,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처음 분양상가는 엄청 비싸요, 세가.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소에서 손님들을 붙였을 거 아닙니까? 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이제 분양 받았어요. 근데 임차가 안 맞춰지는 거야. 임차가. 그 허허벌판에 누가 들어가? 아무리 단지가 크다 하더라도 안 들어가지. 거기다 세가 기본적으로 300 이상인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업소는 분양을 받으라고 손님을 꼬드겼잖아. 근데 세가 안 맞춰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들어가지, 지가. 중개업소가. 그래가지고요, 점포가 10개잖아요. 9개는 중개업소야. 9개는. 하나는 뭐겠어요? 그렇지. 아시네. 하나는 딱 편의점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글로 들어간 중개업소가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10개 점포에서 9개 점포가 중개업소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송도에 저희 출발할 때는 한 120개, 100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320개예요, 현재. 200개나 늘었어, 200개나. 와, 뭔 놈의 중개업소 그렇게 많은지, 이게. 그래갖고 다른 그 우리 자격증 따신 분들이요, 송도 들어오기 겁내해. 워낙 치열해가지고, 이거. 겁나서 못 들어오겠대, 아주. 근데 송도에서 한번 당해보면요, 아마 일은 제대로 배울 거예요. 아주 빡시게 합니다, 일을. 진짜로.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그럼 사무소 확보 기준을 다 따져봤고요.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들어갑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 그럼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가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은 45쪽 맨 밑에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법인도 큰 틀에서는 개인과 똑같아요. 근데 법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다음 주 공부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 법 14조에서 정한 업무. 이게 법인의 업무인데 그래서 이것을 법정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은 우리 법이 정해준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됩니다. 설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자본금이 무조건 5천만 원 이상 해야 돼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은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갖추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거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다만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예요. 이건 등록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법인의 대표자예요.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공사증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하는 거예요. 이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자예요.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법정 업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얘기하는데 이 정확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나열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이거 토탈 7가지만 허용했어요. 그래서 중개법인은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요것만 허용하면 아쉬우니까 6가지 업무를 더 허용했죠. 그래서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겸업을 공부하는데 이 겸업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6가지 겸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인데 나열만 하면요. 법인은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게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이거 영위할 수 있고요.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걸 저는 중개업 프랜차이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개업 프랜차이즈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로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법인도 당연히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결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의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죠. 이걸 경공매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공매업을 영위할 수 있고 다음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요. 소개하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 업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나열만 했습니다. 근데 이 7가지 외의 것이 목적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법인 등록 신청 들어왔는데 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중개업 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건축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가지 외의 것이 들어가 있으면 등록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덜렁 중개업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만. 그럼 등록 수리해야 안 해? 한다는 얘기죠. 6가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중개업 외에 분양 대행만 있는 거예요. 수리한다 안 한다? 수리한다는 얘기죠. 중개업 외에 요것만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리하죠. 6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6가지를 다 암기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법정 업무고 자본금이라는 거. 이거 쉽게 가자고요. 자본금이라는 건 법인은 법인 등기부라는 게 있거든요. 법인 등기부가 있는데 법인 등기부를 떼보게 되면 납입 자본금란이 있어요. 거기에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이제 초기 투하 자본이라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 자본금이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납입이 돼 있어야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갖추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일거리 했어요. 자, 그럼 상법상 회사 따져봐야 되죠. 우리 상법을 봤더니 상법에는 회사편 규정을 보게 되면요.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5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가 있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상법상 회사의 종류 5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의할 거, 시험에서 주의할 거는요.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의 형태로 하는 경우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X. 맞죠? 거기까지 주의하면 돼요. 상법상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유한회사로 가든 합자로 가든 한명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있죠. 이 두 회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자, 그럼 이제 유한책임사원이라는 표현을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법에서 사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법에서 사원이라는 표현은 절대 회사의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의 투자자인 자를 얘기해요. 투자자인 자를 출자자, 이자를 사원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인 사원이 유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걸 유한 책임이란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유한회사인데 이 유한회사에 제가 1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나는 사원이 된 거 맞죠? 그리고 이 유한회사가 은행으로부터 금 20억을 빌렸어요. 근데 이것을 못 갚은 상태에서 이 회사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럼 나는 일단 투자한 금액 1억 날린 거죠. 날린 거고 내 개인 재산 가지고 은행에 미처 못 갚은 20억을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예요.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게 유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한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인데 여기 주주를 생각해 볼까요? 주식회사의 주주. 얘는 투자자가 맞죠? 그러면 사원 맞아요? 근데 주식회사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 망했다. 주식 산 금액 날리고 말죠? 개인 재산 가지고 주식회사 채무를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주주도 유한책임사원이 맞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둘이 같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만 표현을 달리는 거예요. 우리 상법은 당초에 주식회사는 대규모를 예상했어요. 대규모. 그 다음에 유한회사는 소규모를 예상했습니다. 이거. 현재 이 규정은 삭제했지만 유한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 규정 삭제해버렸는데 어쨌든 소규모를 예상했어요. 그래서 유한회사들 많아요. 조금 이따 얘기하죠. 여기 유한책임회사 있죠? 요거는 가족들끼리 아주 조그맣게 회사 운영할 때 요걸로 가라고 요걸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식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대규모, 소규모, 아주 최소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일단 저는 하는데 이게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주식회사 주식은 맘대로 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 출자 지분의 양도가 맘대로 되느냐? 주식회사는 광범위에 허용합니다. 맘대로 넘기고 내가 투자금 회수하고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유한회사는 약간 제한을 받아요. 자기가 출자한 금액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빠진다. 이게 제한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유한책임회사 있죠? 여기는 폐쇄성을 띠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자 지분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가족들끼리니까 조그맣게 운영해라.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왔냐면 우리 이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대대손손 내려와갖고 막 유명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 집안에 유명한 수제 맥주, 뭐 공예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게 막 수백 년 내려와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회사를
만들어라 하고 이걸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폐쇄성을 띠는 회사예요, 이거는. 그래서 출자 지분의 양도 언체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구글 코리아, 애플 코리아 이런 데들 있죠. 보면요 다 유한회사예요. 주식회사 아니에요, 그거. 다 유한회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보다 규제를 덜 받지. 유한회사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머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안 가고 유한회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금 다 빼먹는 거지. 아, 이거 그들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명회사가 있는데요. 한명회사는 또 유한회사와 정반대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또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그럼 무한책임사원이 누군지는 느낌이 딱 오시죠? 사원이라는 자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투자자. 그러면 투자자인 자가 회사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이게 한명회사예요. 이들로만 구성된 회사가 한명회사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한명회사를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회사 설립해놓고 망해버렸는데 개인지상 가지고 책임진다. 뭐하러 회사 설립합니까? 근데 이제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농기회사라든가 수산업회사들은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한명회사로 가라. 아예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명회사고, 합자회사는 뭐냐? 합작이 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합자회사랍니다. 누가 합작된 거냐면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합작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합자회사는 어느 경우에 많이 성립하냐면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자본력이 있어. 근데 야는 기술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야가 유한책임사원이 되고 내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합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합자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요 둘이 합작된 회사다 그래갖고 합자회사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상법상 회사의 종류 5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요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가도 돼요, 중개법인을?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협동조합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많죠? 그런 협동조합들은 다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이에요. 이거는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재화나 용역의 공동 구매, 공동 생산, 공동 제조, 공동 판매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협동조합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는 중개협동조합이 많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협동조합 형태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조합원 5명만 있으면 돼요. 5명만 있으면 되고, 시도의사한테 신고하고요. 법인 설립 등기 버리면은 바로 협동조합 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조합원들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 이게 바로 이제 협동조합이고요. 그래서 중개협동조합으로 탄생을 일단 예고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협동조합이 익숙치 않죠. 우리는 그래서 이게 좀 익숙치 않다는 게, 실무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중개협동조합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협동조합은 간판에 반드시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넣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일순 하신 분 아시는데, 우리 중개사무소 간판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란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간판을 쓸 때 예를 들어서 간판이 파랑새 부동산 중개 협동조합 이렇게 들어가야 돼. 기본적으로. 맞죠? 근데 손님이 그러면 중개의뢰하러 이 사무소에 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 협동조합이라고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멈칫하겠어, 안 하겠어요? 멈칫하겠죠? 왜요? 예? 그죠? 나는 조합원이 아니에요, 손님이. 그러니까 뭔가 피해를 볼 거 같죠? 그러니까 멈칫할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치 않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저쪽 유럽 쪽에는 이게 좀 활성화돼 있죠, 협동조합 형태가. 그래서 어쨌든 협동조합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농협동조합 이런 것들 아니에요,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가도 되는데,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예요.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냐면요,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협동조합, 또는 소외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협동조합.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순한테
굳이 예를 들었던 게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 사과 주산지에 그 마을이 사과. 그래갖고 그 마을 주민들이요. 공동으로 사과를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요. 공동 브랜드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이게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우리 도시 지역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혹시 의료 협동조합 보신 적 있어요? 의사들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모여가지고요. 의료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거예요. 이거 도시 지역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규모로 가게 되면 의원을 소규모로 가게 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형화시키면서 협동조합 형태를 갖버리는 거죠. 그게 이른바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또. 그래서 의료 협동조합은 도시 지역에서 간혹 볼 수 있어요.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요, 협동조합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 표현 안 하고 그냥 써놓기는 조그맣게 써놓는데 이게 뭐 메디컬 센터 막 이렇게 해놓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협동조합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들끼리 협동조합을 구성한 거죠. 뭔 말인지 되세요? 그게 뭐다? 사회적 협동조합. 그거는요, 이거는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이에요.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해야 됩니다. 대표자가 공인인증서 아니면 등록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표자를 제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외냐 포함이냐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외를 하는 거예요. 대표자를 빼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해야 된다. 그럼 임원 사원이 누군지 따져봐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상법상 회사 형태 5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상법상 회사들의 임원을 따져봐야 되죠. 여기 지금 주식회사가 있어요. 유한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 이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이사는 임원 맞죠? 감사라는 분이 계세요. 감사 임원이다 아니다? 임원이에요. 그러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임원은 이사감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한책임회사 있죠. 유한책임회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법에 이사 대신 업무집행자를 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인자가 업무집행자예요. 말이 좀 품위가 없죠.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고요. 협동조합 있죠. 협동조합도 여기 이사장이 있고요. 이사가 있거든요. 감사가 있어요. 그럼 협동조합의 임원도 이사감사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법상 지금 임원이란 자는 결국은 이사, 감사, 업무집행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사원이란 편, 임원 또는 사원 그랬어요. 그럼 사원이란 편은 없냐? 분명히 이 사원이란 편은 직원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법이 얘기하는 사원은 누굴 얘기하냐면 합자나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무한책임사원은 상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회사 업무 집행에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 회사 업무 집행 권한인자는 오직 무한책임사원뿐이에요. 유한책임사원은 업무 집행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임원이라고 했죠. 이사가 업무 집행 권한이 있는 거죠 지금. 유한책임회사는 업무 집행자가 업무 집행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자와 동격인자, 이사들이죠. 그래서 이사와 동격인자가 무한책임사원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이란 표현은 합자나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사들처럼요 모두 등기돼요. 다 법인 등기부에 모두 등기됩니다. 그럼 이 뜻이에요. 만약에 중개법인을 유한회사로 갔잖아요. 그러면요 대표자 빼고 이사 감사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해야 돼요. 중개법인을 협동조합으로 갔잖아요. 그럼 대표자 빼고요 이사 감사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해야 돼요. 그럼 중개법인을 이번에는 합자회사로 갔잖아요. 그럼 이때는 대표자 빼고 무한책임사원이죠.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냥 장구하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가자고요. 임원은 누굴 얘기한다? 이사, 감사, 업무집행자. 사원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무한책임사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과목이니까 숫자 연습하고 합니다. 이제 임원, 사원은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요. 제가 임원이라고만 해도 사원은 당연히 붙어 다니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자 빼고 이 법인에 임원이 3명이 있는 거예요. 3명. 그럼 이 중에 최소한 공인인증서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은 있어야 되죠.
그럼 나머지 2명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건 투자자들을 받아들여도 좋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대표자 빼고 이 법인의 임원이 6명이 있다. 그럼 최소한 공인중개사가 2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자 빼고 이 법인의 임원이 4명이 있다면 최소한 공인중개사 몇 명이어야 돼요? 2명. 사람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 이해되셔요? 이거 우리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개법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도 이걸 틀리고 오신다니까. 아주 환장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3분의 1이다. 이거. 그럼 이제 무한책임사원 다 이해가 됐고요. 이제 자 나머지 요건은 개인과 똑같다. 그러면 법인도 누군가 실무교육을 받고 오셔야 되죠. 그럼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럼 실무교육 누가 받아야 됩니까? 임원사원 전체요. 대표자 포함하여 임원사원 전체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럼 진짜 이해를 했나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이거 한 3월 달쯤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여기서 정신 번쩍 들게 한번 물어봐야지. 합자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합니다. 합자회사로. 그러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대표자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모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무한책임사원만 모두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무한책임사원만 받으면 돼요? 유한, 무한 다 받아야 된다. 아니다. 무한책임사원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예? 유한, 무한 다? 그러니까 이해 못한 거야.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무한책임사원만. 그러니까 합자회사로 가면요. 무한책임사원만 우리 법상 얘기하는 사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만 실무교육 다 받아야 되죠. 맞죠? 다음.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 3분의 2가 있을 수 있죠. 맞잖아요. 공인중개사가 3분의 1만 있으면 되니까 임원 중에. 그럼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 받는 거 맞아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까? 예, 예. 임원사원 타이틀 걸고 있으면 전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요. 맞잖아요. 임원사원 전체가 다 받아야 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에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원사원 타이틀 걸고 있으면 자격증이 있든 없든 전부 다 실무교육 받아요. 아 그래갖고 제가 지난 순환 때 1순환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실무교육 며칠 받는다고요? 실무교육 4일. 맞죠? 그러면 자격증이 없어요. 내가 부동산 투자했고 돈 좀 땄어.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자격증 딸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법인에 투자하고 임원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그럼 가서 먼저 실무교육 받고 와야 돼. 맞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몇 시간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하루에? 7시간씩. 이건 고문 받고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3시간 공부하는 데다 죽겠잖아 지금. 저만 또 3시간이죠. 다른 과목도 다 3시간이에요? 3시간 반. 우리 지금 5일 수업하죠 우리 학원도. 5일 수업하고 있는데 주간반은 4시간 아닌가? 4시간. 그죠? 우리 저녁반은 지금 뭐 차 끊기고 뭐 그런다 그래갖고 일단은 10시 반 정도에 대부분 끝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3시간 앉아있는데 죽겠는데 말이에요. 가서 7시간씩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시간마다 체크해 도망갈까봐. 저도 실무교육을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실무교육 안 다니고 있는데 그거 시간마다 체크했고 사인합니다. 이거 도망갈까봐. 그래갖고 한 번은 실무하시는 분이 실무교육 받으러 와가지고 일 있어갖고 계약 때문에 가야 되겠대. 나도 참 못됐어. 사인 안 해줬어요. 결국 해줄걸 그냥. 네? 그래갖고 내가 좋지 않았겠어요. 했지. 담당한테 전화해가지고 협회 담당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내가 사인 안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지. 내가 또 안 해줬을 것 같아? 근데 선생으로서 일단 어미 한번 보여야 될 거 아니오. 아니 근데 그 유한 무한 있잖아요. 예. 그럼 유한 사원은 10명 하고 무한 사원 1명 하면 대표하고 무한 사원 1명만 교육받고. 그렇죠.
그럼 되죠. 감이 엄청 빠르신데. 중개업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우리가 수업하다 보면요. 이분은 중개업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느낌이 딱 와요. 느낌이 딱 옵니다. 아, 여기 합자회사에 물어보시기를 유한책임사원이 10명이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1명이 있으면 그럼 무한책임사원 1명이 대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대표자가 되는 거고 이분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이분은 자격증 있어야 되고 나머지 유한책임사원은 모두 받을 필요가 없죠. 맞죠? 그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백만송이 장이 얘기 안 했나? 내가 여태까지 강의 지금 한 15년 하고 있는데 강의하면서 노래 한번 우리 수강생 시킨 적 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 안 했어요? 스승의 날이었는데 그날 그래가지고 여기 맨 앞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농담으로 이거 노래 한 자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나한테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절대 이거 이 뮤직이 없으면 절대 노래 안 한다. 이것도 지나간 얘기인데요. 우리끼리 지나간 얘기인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인포메이션을 뽑게 됐어. 회사 인포메이션. 여직원을 뽑는데 하여튼 우리 임원진들이 워낙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근데 한 여직원은 이제 면접을 쭉 보는데 이 여직원이 이제 1차 면접을 통과하고 임원진 면접을 들어갔어요. 근데 밖에서 이제 서 있었지. 안에서 웃고 난리 난 거예요. 임원들이. 이쁘기도 이뻤어요. 인포메이션은 미모가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웃고 난리였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우리 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감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할게. 일로 와봐. 그래갖고 뽑으래.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임원진들이 그랬대. 노래 한번 해보라고. 면접 시간에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랬대. 인포메이션한테. 그러니까 우리 인포메이션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반주 없으면 절대 노래 못합니다. 면접장에서 그래버린 거예요. 그 머리 희끗희끗한 임원진 앞에서. 그러니까 임원진들이 그냥 오케이. 저 정도 배짱이면 인포메이션 한다. 그래갖고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 한 게 아니고, 예. 그래갖고 이제 계속 나한테 노래하라 그래. 그럼 노래해라. 나는 반주 없으면 못한다. 그랬더니 마이크를 줬거든요. 진짜 하는 거 있죠. 그때 불렀던 그 노래 나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백만송이 장미. 그 심수봉 노래.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딱 그 생각했어요. 야, 이분 합격하면은 정말 중개업 잘하겠다. 그래갖고 나중에 합격 그 해 했거든요. 했는데 그분이 한 3개월 지나가지고 저한테 와서 밥 산대.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공부했던 수강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가고 나서 같이 공부했던 수강생들이 매달 매출을 1,000만 원 이상 무조건 올린대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더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분은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게 배짱도 있고요. 얼굴에 항상 미소야.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장점 아니에요 또. 들어갔는데 손님이 들어갔는데 인상 막 쓰고 있어 봐. 기분 좋겠어 이거?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해요. 신뢰를 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일단 손님하고 딱 마주 앉았을 때 신뢰. 나는 그 자체 신뢰라고 써 있죠. 안 써 있어요? 아닌가 모임 아닌가 보네. 그게 아니에요. 인상 좋으세요. 그죠? 아 근데 내가 인상 좋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신뢰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에? 신뢰는 별로 안 갖는 뜻인 것 같은데. 신뢰 가능해요? 아니 나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손님들 갔다 꼭 나한테 다시 와요.
이게 내가 지금 희끗희끗해서 그렇지 젊었을 때는 우리 그 복부인들 다 왔어요 무조건 이게. 근데 우리 송도에도 진짜 그 친구 법대 출신이에요. 어머님 모시고 해. 어머님은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젊은 친구인데 진짜 잘해요. 손님들이요 태블릿 갖고 브리핑 하거든요. 그 친구는 태블릿 갖고 브리핑하고 화면 그 32인치 큰 거 테이블 옆에다 놓고 브리핑 해버려요. 근데 나는 그거를 이제 꼭 권장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거 보면서 막 이렇게 해가면서 좋지. 어쨌든 그러니까 예? 사모님이 원하시잖아요. 화면 큰 거. 아니요 안 오네요 거기도. 근데 어쨌든 그 친구 같은 경우는요 손님들을 가만히 보면요 손님들이 한 군데 가는 거 아니잖아요. 중개업소 쭉 돌아요. 돌고 나서 계약은 그 집 가세요. 젊은 총각 마음에 든다고.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 남자 손님들 있잖아요. 또 우리같이 희끗희끗한 사람들 쭉 돌다가요 우리 젊은 그 미시 같은 부동산 있죠? 거기 가서 해. 인상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세대가 계속 젊어지고 있어요. 계속 엄청 중요합니다.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지? 자, 그래서 실무교육 임원 전체가 다 받아야 되고 자격증 없는 임원도 다 받는 겁니다.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하셔야 돼요. 중개사무소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법인 똑같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법인 자체도 결격에 해당하면 안 되고요. 임원사원 중에 단 1인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 기준 다 봤는데요. 다 봤는데 출제를 한다면 뭘 할 것 같아요? 법인. 29회 때 등록 기준을 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틀림없이 출제할 걸 일단 예상이 되는데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둘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지난주에 했던 용어의 정의 있잖아요. 잠깐만 보고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용어의 정의 잠깐 보고 쉬겠습니다. 그 교재 13쪽을 펴보세요. 13쪽에 지금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이거 우리가 못다한 거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임원사원을 공부했으니까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 이제 마무리합니다. 거기 양괄호 1번이에요. 소속공인인계사라 함은 개업공인인계사에게 소속된 공인인계사 가로 열고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를 포함한다.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일어났죠 지금. 자 그럼 가로 속에 있는 말 이제 이해되세요? 지금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냐면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소속공인인계사라 함은 말 그대로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이제 기억했거든요. 근데 요 공인인계사란 말 다음에 괄호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무시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임원 사원을 공부했으니까 여기 임원이라는 자는 이사감사 업무집행자를 말하죠. 그럼 사원이라는 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를 포함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소속 공인인계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그야말로 종업원, 직원에 해당하는 소공이 있죠. 이 자가 있고 임원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자는 소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임원사원인 소공이 있네. 맞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소공이라 하면 누굴 얘기한다고요? 직원인 자를 얘기해요. 시험에서 소공에 대해서 물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직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임원사원에 대하여 묻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임원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지금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걸 응용해서 출제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중개법인의 임원 중 자격증 있는 자는 소속공사에 해당한다. OX. 중개법인의 임원 중 자격증이 있는 자는, 공사 자격이 있는 자는 소속공사에 해당한다. OX. 오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내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약간씩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포커스를 맞춰서 나중에 연습할 건데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소속공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소속공사는 단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다. OX. 단순 업무도 보조할 수 있죠. 맞아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자로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공인중개사이면 그는 소속공사이다. OX. 맞잖아요. 개업공사에 소속되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뭐라고요? 소속공사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틀어서 내는 거죠, 문제를. 그러니까 요즘 경향이 약간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제 경향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과목이요, 국어도 잘해야 된다니까, 국어도.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문제 낼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비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떴을 때 바로바로 알아요. 여기서 이제 80점과 90점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대다수는 80점 이상 득점해요. 하는데, 이제 90점 맞고 100점 맞는 거는 이런 것들을 콱콱 잡아놓는 거죠, 그냥. 이게.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해만 일단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